정부의 중도금 대출 규제 폐지로 서울 재건축 최대여 둔촌 주공의 미계약 사태에 대한 우려가 한결 완화됐습니다. 연이은 규제 완화로 서울 아파트값도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9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연봉 5천만 원이 안 되는 직장인은 과표 구간 조정으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올해 우리 수출 주력 품목을 담당하는 기업 절반 이상이 역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석유 제품, 철강 등 대부분 업종이 중국 수요 감소의 직격탄을 맞을 전망입니다. 정부가 8천억을 투자하는 K-클라우드 사업 수주 전에 네이버가 본격 뛰어듭니다. 초거대 AI에 최적화된 차세대 AI 반도체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 삼성전자와도 협력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증시 상황부터 문영민 기자와 진단합니다. 문 기자. 자, 연기 좀 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좋죠. 있다 없으니까 허전하네. 이렇게 오늘 증시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잘하네요. 예. 그렇죠. 오늘 장은 뭐 괜찮았는데요. 상승폭이 어제 1.7% 올랐던 것과 비교하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오늘 뭐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긴 했지만요. 이 개인과 기관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팔아치우면서 상승폭을 제한했는데요. 간밤 미국 연준이 지난달 열린 이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한 영향이 컸습니다. 이제 올해 이제 기준금리 인하가 좀 없을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 이전의 기대감이었는데 이제 인하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좀 퍼졌고요. 19명의 FOMC 위원 모두 연내 금리 인하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이 돌았던 국내 증시에 이제 우려감이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금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지수는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0.5% 넘게 내리며 어제 상승분을 반납했고요. 다시 680선을 내줬습니다. 예, 이 파월이 말을 바꾼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신뢰를 이미 잃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번에 연준의 의지는 분명하게 보여줬다라고 풀이가 됩니다. 어제 이 반도체 업종 주가가 간만에 이제 크게 올랐는데 오늘은 좀 어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어제 하루에 삼성전자가 4% 올랐고 SK하이닉스가 7% 넘게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0.5% 안팎에서 상승률을 형성을 했는데 조금 아쉬워도 그래도 이전과 비교하면 확실히 좀 상승 추세에 갈아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오늘 상승세 역시 정부의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에 따라 삼성전자는 최대 7조 9천억 원, SK하이닉스는 1조 8천억 원 수준의 세액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분석이 오늘 나왔습니다. 네, 이 업황이 안 좋다는데도 오른다. 반도체주 전망하시는 분들은 참 힘들겠습니다. 내일 삼성전자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죠. 그래도 이제 부진할 거라고 예상은 되지만 증권가에서는 또 다른 새로운 시각이 나오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어제 설명한 대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내일 이제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이 나오는데요. 네. 4분기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가 7조 2천억 원입니다. 만약 이를 믿을 경우에 당연히 주가 하락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KB증권이 조금 새로운 시각의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오히려 시장 전망치보다 실적이 부진할수록 주가엔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된다 이렇게 평가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낮은 실적을 배경으로 설비 투자를 기존 계획보다 축소함으로써 하반기부터 공급 축소와 또 재고 감소 효과에 따른 수급 개선이 시작될 것이란 이유에서입니다. 보통 반도체 업종 주가는 업황에 6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는 이번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다고 내다봤고요. 이를 이유로 기존 7만 5천 원이었던 KB증권의 목표 주가는 KB증권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는 7% 올린 8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 뭐 그런 건가 보죠. 그리고 이 기관이 연초부터 지금 증시에서 계속 발을 빼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들이 요 며칠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지 좀 알아봤다고요? 맞습니다. 우선 외국인은 연초부터 4거래일 내내 지금 순매수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였습니다. 3,650억 원 순매수했고요. 예. 지난달 제가 좀 살펴봤더니 지난달에는 7천억 원 넘게 순매도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팔아치웠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와 함께 뭐 하나금융지주 또 뭐 카카오뱅크, KB금융과 같은 금융이나 은행 업종을 주로 담았고요. 현대차와 뭐 기아도 10위권 바뀌지만 20위권 안에 좀 위치한 걸로 봐서는 자동차 업종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인터넷 업종까지 골고루 담았습니다. 특히 좀 카카오를 살펴보니까요. 기관 투자자 역시도 카카오를 현재 대거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달 2일부터 오늘까지 850억 원 순매수하면서 순매수 2위에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주가를 살펴보면 오늘 하루에만 3.6% 올랐고요. 이번 주 전체 9.5%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시가총액 10위였던 기아를 밀어내고 카카오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카카오 주가가 지난해 50% 넘게 빠졌었다면서요. 뭐 악재도 많고 상당히 부진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올해 들어서 뭔가 좀 달라진 게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최근 카카오 주가 상승의 배경을 살펴봤더니 중국이 있었습니다. 예. 중국의 빅테크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작용한 건데요. 중국 정부는 최근 엔트그룹 산하 엔트소비자금융이 제출한 15억 달러 규모의 증자안을 승인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승인을 두고 중국 당국이 빅테크 규제 완화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중국 정부의 조치 이후에 국내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 반등, 특히 핀테크 기업들의 즉각적인 주가 상승을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 또 카카오페이 등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카카오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보니까 이제 지난 먹통 사태의 어떤 사과의 의미로 이모티콘 3종을 보냈더라고요.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귀엽던데 수습하느라 어쨌거나 비용이 꽤 많이 들고 있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실적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괜찮을까요? 좀 예상 시장 전망치를 살펴봤습니다. 네. 4분기 예상 영업이익은 1,320억 원 수준인데요. 3분기 연속으로 감소세입니다. 카카오 실적 성장 이 둔화의 배경에는 광고 경기 침체와 신작 게임 부재 등이 위치해 있고요. 또 지난해 10월 발생한 화재로 인해 일회성 보상 비용 역시 4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수익성 개선이 예상됩니다. 카카오톡 개편으로 광고와 선물하기 등 이 톡비즈 사업 성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넷플릭스, 또 디즈니 플러스, 영화 등 이 콘텐츠 라인업도 풍부합니다. 증권업계도 이제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며 현 주가 수준보다 25%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증시 프리즘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연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의사록 내용과 월가의 해석과 전망까지 조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시장에 정말 내성이 생긴 걸까요? 이렇게 경고가 나왔음에도 상승 마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4일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다우가 0.4% 올랐고 나스닥이 0.69%, 그리고 S&P 500이 0.75% 오르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중반에 S&P와 나스닥은 한 1.2%까지 상승폭을 늘렸다가 예. 다시 반납하고 또다시 오르기를 반복을 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종이 강세였는데 중국이 코로나 재정 부담으로 반도체 대규모 지원을 중단하거나 또 상당 부분 축소할 것이란 보도가 나오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매수세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하루 이렇게 좀 등락이 반복된 하루였습니다. 그럼 12월 회의 의사록 내용도 좀 살펴볼 텐데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먼저 올해는 금리 인하는 없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 회의록에 그 어떤 참석자도 2023년 올해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예상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또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폭을 75bp에서 50bp로 축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이제 FOMC 의지가 약해진다거나 또는 물가가 하강 국면에 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히 하겠다, 그렇네요. 이렇게 썼습니다. 또 제롬 파월 의장이 FOMC 이후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이 당시 아직 금리가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라고 했었죠. 그 연장선상으로 물가 상승률이 2%로 분명하게 향할 때까지 제한적인 정책 기조 또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위원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대중의 우회로 인해서 금융시장이 부적절하게 완화하는 것은 연준의 물가 안정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오해라는 표현이 쓰였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우리 연준을 멋대로 해석하지 마, 이렇게 좀 읽히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피봇에 대한 시장의 낙관론, 또
그에 따른 강세장을 좀 직접적으로 경고한 모습입니다. 예, 대중의 오해가 우리의 노력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와 있는데 조금은 날카롭게 느껴지는 의사록 문구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의사록이 공개되기 직전에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칼럼도 나와 있었는데 카시카리 총재 대표적인 매파 인사잖아요. 맞습니다. 원래도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특히나 올해 이 금리 투표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그쵸. 시장이 더 주목하는 모습이죠. 제임스 블러드에서 어떻게 보면 닐 카시카리로 대표 선수가 교체되는 모습도 보입니다. 예. 사실 카시카리 총재는 취임 이후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줄곧 내비쳤다가 지난해부터 매파로 돌변한 인물입니다. 이 미니애폴리스 연은 홈페이지 포스트를 통해서 올 상반기 금리를 5.4% 수준까지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그럼 이제 5.25에서 5.5% 수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현 수준에서 1%포인트를 더 올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발언에 이미 시장이 이제 FOMC 의사록을 보기도 전에 상승폭을 다 내뱉으면서 급락했지만 결국은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흐름이 좀 의아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견들도 많은 네. 것 같던데 월가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던가요? 일단 연말 또 연초 과매도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는 보고 있는데요. 예. 크레딧 스위스의 수석 미국 주식 전략가죠. 조나단 골럽은 지표 데이터는 서너 달 전보다 훨씬 덜 불황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향후 6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또 이제 현재 주가 또는 시총이 기업들의 장기적인 전망을 과소평가한다면서 지금이 강세장 전환 전에 저가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월가의 족집게로 불리는 바이런 빈 블랙스톤 부회장도 증시가 올 하반기 본격적인 강세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점쳤습니다. 빈 부회장은 이제 1986년부터 매년 10가지의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올해 전망도 나왔습니다. 연준이 매파적 성향을 지속함에도 경기 침체는 완만할 것이다. 가파르지 않고 완만할 것이고 또 달러 역시 강세로 지속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증시는 올해 중반에 바닥을 친 다음에 2009년에 버금가는 상승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하나 더 재미있는 예측은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뒤에 트위터에 대해서 좀 아직 잡음이 있는데 그렇죠. 올 연말쯤에는 경영 정상화 궤도에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믿음이 시장에 있다 보니까 증시가 좀 강세를 띈 점 이해는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사실 시장이 어려울 거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도 많은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의 의견을 볼까요? 마이크 로웬 같은 고용 시장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싸움을 올해 내내 지속할 것이다라고 예. 했고요.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고용이 지속적으로 강한지 확인하게 될 텐데 결론은 주식시장의 역풍이 여전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현지 시간 6일에 미국의 1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오고 또 다음 주에는 CPI도 나오죠. 이 두 지표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주식 컨설팅 업체인 T3라이브닷컴의 스콧 레들러 CSO 최고 전략 책임자는 1월에서 4월 중 증시가 지난해 최저치를 갱신해서 더 내려가고 올해는 전체적으로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상승장 전환은 2024년 또는 2025년이 되어야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고요. 또 전 연준 의장인 앨런 그리스퍼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은 현재 가장 높다면서 하지만 경기 침체를 두려워하는 것은 중앙은행, 그러니까 연준의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금리 인상은 이어지고 연준의 피벗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이 먼저 냉각되어야 한다는 부분도 강조했습니다. 네, 일단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록에서 연준은 한 번 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앞으로 나오는 경기 지표들 물론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분석들 확인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조연 기자였습니다.
올해 정부의 세제 가운데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단연 부동산 분야입니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출과 세금 규제가 대거 풀립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부동산 세제의 가장 큰 변화는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 중과제가 폐지돼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와 과세 표준 10억 이하 다주택자는 일반 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예컨대 조정 지역의 공시가격이 각각 8억과 12억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지난해엔 1,436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했지만 새해에는 부담액이 552만 원으로 40% 가까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주택자 취득세 부담도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더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2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중과세율을 50%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됩니다. 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공시가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갑니다. 가령 공시가 18억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을 경우 지난해 종부세로 156만 원을 냈지만 올해는 부부 합산 공제가 18억으로 올라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대부분의 세부담 또한 줄어듭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가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렇게 되면 공시가 12억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경우 올해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집값 급등기 과도하게 묶여 있었던 대출 규제는 새해부턴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지난달부터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비율, 즉 LTV 한도가 50%로 높아졌는데 오늘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구가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이 지역에서도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LTV 규제는 풀렸지만 소득 기준 대출 규제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가 유지되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또 올해 1분기부터는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한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도 LTV 30%를 적용해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주거비 절감을 위한 세제 혜택도 챙겨봐야겠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나 월세 보증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연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늘어나고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최대 12%에서 17%까지 높아집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이 밖에도 연금 세액공제 규모가 늘고 직장인들의 소득세도 일부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세제, 이민재 기자와 심층 분석합니다. 이 기자, 특히 직장인들이라면 올해 뭐부터 챙겨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금 계좌부터 좀 챙겨야겠는데요. 예. 연말정산 절세에서 좀 대표적인 금융 상품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가입부터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연금저축 펀드 같은 경우에 이 증권사 어플을 다운받아서 비대면으로 아주 쉽게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을 하면 됩니다. 또 계좌를 개설하고 또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는 순서인데 그리고 연금저축과 관련된 개인연금 펀드 등을 매수하는 구조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 지난해 기준으로 여기서 이때 납입한 금액의 한 400만 원까지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최대 16.5%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소득 금액이 5,500만 원 이하인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66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연금리 16.5% 예금이라고 이제 별명이 불리는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자료에도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 한도 부분이 지난해까지는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한도가 바뀌는 거죠? 맞습니다. 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는데요. 예. 이 늘어난 한도 적용은 올해 1월 1일 그 납입분부터 일단 적용이 됩니다. 이를 고려해서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IRP 등 퇴직연금을 합하면 한도가 더욱 늘어나는데요. 기존의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 한도까지 납입을 한다면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는 점에서 좀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연금저축펀드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또 만 55세 이후에 원할 때 연금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해지를 하게 되면 이 납입 금액에 대해서 16.5%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니까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예, 세액 공제는 많이 받을 수 있겠지만 무턱대고 들기에는 황금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으니까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을 다 내고 수령할 때도 달라지는 게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연금 수령에도 이제 세제 변화가 있는데 향후에 연금을 많이 수령할 때 연간 1,2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예. 이 지난해까지는 종합소득세율이 좀 적용이 돼서 이 세액이 좀 계산이 됐습니다. 이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시지만 6%에서 최대 45%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칫하면 세금을 좀 많이 내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연수령액을 1,200만 원 아래로 낮춰서 절세를 하는 방식이 흔히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새해부터는 15% 분리과세 세율과 이 종합소득세율 중 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조금 더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분리과세 세율이라는 게 어떤 개념인 거죠? 일단 이 분리과세 세율이라는 게 따로 예를 들면 1,200만 원 그냥 종합소득세율에서 다 뭉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분리과세 따로 이제 빼서 15%만 적용하는 구조로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 받는 이 수령액을 굳이 이제 1,200만 원 아래로 안 맞춰도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거고요. 직장인들의 소득세도 낮아진다라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올해 1월 1일부터 퇴직하는 직장인들의 소득세율에 좀 변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기존에 5년 이하라면 30만 원, 또 20년을 넘으면 120만 원으로 근속 연수에 대해서 좀 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금액이 각각 상향이 되는데요. 한 100만 원, 200만 원, 또 250만 원, 300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건 이제 퇴직연금 받을 때의 어떤 소득세인 거죠? 맞습니다. 네. 그때 사실 이제 조금 더 본인에게 유리하게 세액을 좀 더 많이 챙길 수가 있다는 그런 이제 그 변화가 생겼는데요. 네. 또 여기서 이제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중에 하위 구간도 좀 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15%가 적용되는 구간이 1,200만 원에서 4,600만 원 정도에서 이제 좀 좁아졌는데 이게 1,4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좀 올라가게 됩니다. 다만 1억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이 공제 한도가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래 근무한 분들일수록 퇴직금에 붙는 소득세가 좀 더 줄어든다는 거고 또 연봉 5천만 원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4% 적용을 받았는데 소득세를 15%를 맞습니다. 적용을 받게 된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연봉 한 4,600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사이 때가 아무래도 좀 더 혜택이 크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일단 최근에 벤처 기업으로 이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이제 벤처 기업으로 이직하는 이유가 스톡 옵션을 좀 받아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여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고민을 하지 않았던 문제가 행사할 때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세금을 내는 부담이 상당한데요. 행사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톡 옵션 행사 시점의 주가와 이 부여 시점의 가격 차의 어떤 주식 수를 곱한 것인데 만일에 근무 중에 직장을 다니는 중에 행사를 하게 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연말 정산에서 세액이 결정이 됩니다. 만일 퇴사를 했다 하면 이 행사이익은 기타 소득으로 이제 분류가 돼서 22% 원천 징수 후에 남는 차액은 종합소득세로 이제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세금이 높기 때문에 예. 비과세 한도가 좀 중요한데요. 이 지난해까지는 연간 5천만 원 수준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억 원으로 대폭 상향이 돼서 이 현재 이제 행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유리한 세액 구조가 형성이 됐고요. 또 이제 행사를 할 때 이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5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세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 수소나 전기차 등 친환경 차를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 개별 소비세가 좀 부담이 되죠. 근데 이제 감면 적용이 지난해로 사실 끝이 났는데 이를 2024년까지로 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차종별로는 좀 다르지만 이 하이브리드 차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까지 일단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올해 1월 1일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승용차 구입 시 최대 300만 원 개별 소비세를 면제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심층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3. 요즘은 자동차 업체들까지 대거 뛰어들면서 모빌리티 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명성에 걸맞게 이번 행사에서도 신형 자율주행 전기차가 공개됐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의 전자제품 기업 소니가 개발한 차라는 점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게임 기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6년부터 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정재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행사장 안으로 자동차 한 대가 들어오자 청중들이 하나둘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전시장 뒤에서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관심이 뜨겁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기업 혼다와 합작사 소니 혼다 모빌리티를 설립한 일본 소니가 첫 양산 자율주행 전기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선보인 차량은 시제품이지만 소니 혼다는 출시 시점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With the development towards mass production, anticipating to start taking pre-orders in the first half of 2025 and start sales within the same year. Will be delivered to customers in North America in spring 2026. 부분 자율주행이 가능한 자율주행 레벨 3가 시제품의 목표입니다.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의 차량 헤드램프는 일체형으로 디자인됐습니다. 미래차의 판단 기준이 동력과 성능에서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소니 혼다가 공개한 아필라입니다. 카메라와 센서만 총 45개를 탑재한 자율주행용 전기차입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서 차량 내에서 즐길 수 있는 콘텐츠까지 담았습니다. 실제 차량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위해 소니 혼다는 온라인 게임 포트나이트로 유명한 에픽 게임즈와 협력합니다. 또 퀄컴의 최신 차량용 반도체를 탑재해 1초당 800조의 연산이 가능하도록 제작됩니다. 시장에서는 소니가 자동차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기획했다고 보진 않습니다. 대신 완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소니가 미래차 콘텐츠 등 소프트웨어 산업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동차가 스마트폰처럼 변하는 시대를 위해 이미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치열한 플랫폼 경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재 소니의 연간 매출에서 게임 등 콘텐츠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전통 전자제품 기업에서 게임 사업으로 부활한 소니가 다가올 미래차 시장의 핵심 축이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네, 국내 ICT 기업들이 최근 공통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분야, 바로 인공지능, AI 반도체 분야입니다. 정부 역시 대대적인 지원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이른바 AI 두뇌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현재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일단 AI, 인공지능 반도체, 이게 기업들이 주목하는 이유는 뭐고 기존 반도체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인공지능, AI란 말은 IT를 기반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안 들어가는 경우가 이제 거의 그쵸. 없는 상황입니다. 예. 세탁기에도 들어가고요, 청소기에도 들어가고 또 자동차인 이제 자율주행 때문에 예.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SNS나 인터넷 쇼핑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모방한 것이죠. 이 수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또 분석해야 하는데 컴퓨터가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다 보면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특화된 것이 바로 AI 반도체인데요. 대규모 연산을 초고속, 저전력으로 실행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용어입니다. 아마존은 데이터 센터에 자체 AI 반도체를 적용해서 기존보다 최대 70% 저렴한 비용의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인공지능의 두뇌 역할을 이 CPU, 중앙처리장치, 또 GPU, 그래픽 처리장치가 하고 있었는데요. 인공지능용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프로세스나 전력 소모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성능을 비교해 볼 만한 사례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제 SK가 2020년 개발한 그 인공지능 반도체인데요. 예. 사피온 X220이란 반도체인데 이제 기존 GPU 대비 딥러닝 연산 속도가 1.5배 빠르고 데이터 센터에 적용했을 때 이 데이터 처리 속도도 1.5배 정도 더 빠르다고 합니다. 또 전력 사용량은 80% 수준인데 이제 올해 이제 후속 모델을 이제 내놓을 예정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이 또 4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기존 반도체보다는 우위에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뭐 들어보니까 속도나 비용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인 결과값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들은 물론이고 빅테크 기업들도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요. 이게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뭐 헬스케어부터 보안, 또 뭐 일상 관리, 또 교육 등 이 수많은 부분에서 이 AI 반도체가 활용될 예정이라서 예. 이 시장이 급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 시장조사 업체 이 가트너에 따르면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1년 343억 달러에서 2025년 7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90조 원대 정도로 커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제조사는 물론 구글, 아마존 등 이 빅테크도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빅테크 중 네이버가 AI 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는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력을 위해 이 태스크포스를 발족했고요. 하드웨어 쪽으로는 AI 반도체 스타트업 퓨리오사 AI에 2019년부터 투자해오고 있습니다. 퓨리오사 AI는 삼성전자 파운드를 통해 칩 양산에 들어왔고 올해 1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 빅테크 네이버가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게 좀 눈에 띄는 부분인데 임 기자가 뭐 몇 번 전해드렸지만 네이버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좀 공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이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AI를 지금 집중 육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2021년 초거대 AI 하이퍼 클로바를 선보인 이후에 검색, 쇼핑 등 이 하루 3,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네이버 서비스에 적용하고 있고요. AI 관련 기업에도 꾸준히 투자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반도체는 기존 반도체보다 전력 효율성이 높은 것이 이 대표적인 강점인데요. 네이버는 AI 반도체 솔루션을 통해서 인프라 투자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AI 반도체 개발 측면에 있어서 네이버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이게 네이버가 실제 AI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을 좀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좀 꼽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을 위해서는 초거대 AI 같은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또 하드웨어 이런 부분도 필수적인 부분인데요. 네. 네이버는 직접 이 대규모 AI 서비스를 운영해온 기술적 노하우는 물론 이 그래픽 처리 장치 기반으로도 기존 모델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의 이 빠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경량화 알고리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첨단 반도체 제조 기술과 결합시킬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을 만드는데 특화되어 있는 셈인데요. 또 삼성전자는 이제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보니까 제조 기술적 역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양산은 더 나아가서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차세대 메모리 솔루션의 기술 강화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입니다. 예, 일단 삼성전자와 이제 네이버의 AI 반도체 솔루션 개발 협력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또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정부도 AI 반도체 육성에 좀 팔을 걷어붙였더라고요. 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 국산화율을 80%까지 끌어올리겠다. 또 국내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높이겠다. 이런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약 1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2030년까지 투입할 예정입니다. 국산 AI 반도체 고도화와 이 개발한 AI 반도체를 데이터 센터에 적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정부가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특히 AI 반도체 고도화 관련해선 이 3단계 기술 로드맵을 만들어서 2028년엔 중국을, 2030년까지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 점수를 보면은 한 미국을 100점으로 본다면 89점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중국보다는 좀 뒤처지는 상황이군요. 네, 중국보다도 조금 뒤처지는 지금 상황이죠. 예. 정부는 당장 이번 달에 AI 반도체 기반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공고를 내고 사업자 선정에 나설 예정인데요. 네이버 클라우드가 퓨리오사 AI에 손잡고 도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시장에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올해 우리 수출 주력 기업 10곳 중 6곳이 마이너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량한 기업들마저 최악의 한 해를 시작하고 있는데 특히 1분기가 최대 고비라는 시각도 나옵니다. 신재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한 수출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나 자동차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쓰이는 핵심 장비인 절삭 공구를 만들어 수출하는데 전체 매출의 80%가 수출입니다.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3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해 지금도 지분을 보유할 정도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시작부터 어렵습니다.
환율이 너무 올라갔다가 갑자기 내려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고요. 그러니까 원가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올 미래가 굉장히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올해는 1, 4분기가 가장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나요. 새해부터 현장을 찾은 산업부 장관도 수출 기업의 어려움에 공감했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고 또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금융 비용도 많이 들고 그 기자재 이 구입 비용도 많이 오르고 해서 아마 새로 투자를 하시거나 경영을 하시는 상당히 애로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속에 올해 수출이 3년 만에 역성장할 것이란 전망에 더해 2년 연속 무역 적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13개 가운데 8개 품목의 수출이 꺾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무역협회는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 17개 업종에 대한 수출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들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수출 기업들에게 올해 상반기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청약시장 위축으로 미계약 사태가 우려됐던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규제 완화로 기사회생하고 있습니다. 견본주택의 투자 문의가 급격히 늘면서 사업비 대출 차환에 필요한 자금 확보도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부터 일반 분양 청약자에 대한 정당 계약이 시작된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아직 계약 초반이지만 계약자는 물론 청약 신청을 놓친 투자자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한 20-30% 늘었다고 규제 관련된 내용 문의가 좀 많이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청약 당첨자분들도 계시고 우선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1순위 청약 경쟁률이 평균 3.7대 1에 그치며 미계약이 우려됐던 현장의 분위기가 달라진 건 정부의 전방위 규제 완화 때문입니다. 전매 제한 기간이 8년에서 1년으로 줄면서 올해 말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지고 실거주 의무가 없어져 입주 시기엔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잔금까지 치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기에 소위 국평이라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주택형도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자금 부담도 줄었다는 평가입니다. 투자 문턱이 낮아지면서 높은 계약률 달성도 점쳐집니다. 전문가들은 계약금이 20%인 현장 특성상 비선호 주택형인 전용 면적 49제곱미터 이하에서 일부 미계약이 발생하더라도 80% 이상의 높은 계약률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습니다. 공급수가 많으니까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보이는 것뿐이고요. 그 안에서 다 마무리될 거예요. 남아봐야 한 전체 세대수의 한 5% 남을 것 같은데 그거 자체도 금방 계약돼서 사라질 거예요. 초기 계약률이 80%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7,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 차환은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당 계약이 끝나고 이틀 뒤인 19일이면 대출 만기가 돌아오는데 계약률이 50% 수준이어도 6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정부의 이번 규제 해제로 조만간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해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 구역 안에서 집을 사면 2년간 직접 살아야 하는데 전세 끼고 집을 사는 이른바 갭투자 못하게 하는 규제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과 이 주요 재건축 단지 이렇게 투기가 성행하기 쉬운 곳들의 허가구역 기한이 때마침 4월과 6월 말이면 끝이 납니다. 이 서울시가 추가 연장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를 순차로 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규제가 풀리면서 집값의 경착륙은 어느 정도 막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실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67% 하락해 39주 만에 하락폭이 둔화했고 매물 건수도 한 달 사이 10%나 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풀린 규제들이 대부분 이 다주택자가 집을 팔기보다 임대로 돌리게 하고 주택을 더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저가 매물들이 청년 세대나 실거주 수요자들에게 돌아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의 부족은 장차 수요가 살아났을 때 가격의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로 청년 세대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요즘, 집은 사는 곳인가 아니면 사는 것인가? 기성세대들은 아직도 이 논쟁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 완화에 힘쓰는 사이 서민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갚아야 하는 총 이자가 원금보다 1.5배 이상 더 많아지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취약한 대출자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옵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최고 8%를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3% 넘게 오른 건데 담보물 5억 원 30년 만기를 가정했을 때 매달 갚아야 하는 액수만 100만 원이 늘어 370만 원을 웃돕니다. 총 이자는 8억 원으로 원금 5억 원보다 3억 원이 많습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자 상당수가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만큼 가계 전반에 심각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차주 중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를 적용받아 고정금리 가입자가 대다수인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에 비해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오는 13일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이에 더해 미국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상황이어서 늘어난 이자를 오랜 기간 떠안아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부실 위험이 높은 다중채무자나 저소득자,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지원책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취약차주의 붕괴는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저축은행, 보험 등 제2금융권의 부실을 가져오고 나아가 금융권 전반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그 분들이 취약차주 분들일 텐데요. 취약차주의 이제 상환 부담 증가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가계의 건전성을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지만 가계에 대출을 공급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임차인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대환대출이나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늘려 취약층의 부담을 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빚을 갚지 못할 차주들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금융회사들 역시 수익성은 물론 건전성 관리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대손 충당금을 확충해라. 또는 금융기관이나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매각해서 현금 비축을 늘려라. 이런 것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다. 올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고 10%에 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가계와 금융기업 모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긴 고민 끝에 어제 상장 일정을 중단한 컬리는 아직 투자금이 충분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다시 상장을 추진하기까지 이 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이 사업 구조 재편이나 투자자 설득같이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아 보입니다. 김예원 기자입니다. 상장 연기를 결정한 컬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자금력 우려에 대해선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보유 현금이 4천억 원 수준으로 삼자 배송, 컬리페이 등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을 무리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컬리 측은 올해 상반기 물류센터 2곳을 완공하면 대규모 투자도 당분간 없을 것이고 매출도 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주문 시간이 물리적으로 저녁 6시인데 저녁 밤 11시까지로 늘어나는 거니까 지금보다 매출은 당연히 많이 오를 테고 한 번 이제 투자하면 더 이상 대규모 투자는 이제 없기 때문에. 하지만 추가 투자 유치 없이 신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간 영업 손실이 급증해온 데다 인프라 투자가 마무리돼도 최근 인건비, 물류비 상승 등으로 새벽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추가 투자 없이 신사업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장을 앞두고 단기간에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한 사업 다각화에도 미세 조정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컬리는 기존의 식품 사업을 넘어 뷰티, 여행, 가전기기 등 취급 영역을 넓혀왔는데 컬리 관계자는 상장 연기로 재정비할 시간이 생겼다고 해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컬리의 장점으로 꼽혀왔던 프리미엄 정체성이 이 과정에서 훼손될 수 있는 전반적인 업계 흐름이 수익성 기조로 가고 있는 만큼 최근까지 보여왔던 공격적인 확장 전략은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장 연기로 투자금 회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기존 투자자들도 설득해야 합니다. 컬리가 유치한 누적 투자금은 9천억 원. 시기에 따라 투자자들의 지분 가치는 제각각이지만 2021년 프리-IPO 당시 컬리의 가치는 4조 원에 달했습니다. 현재 장외시장 가치보다 4배나 높아 이대로 상장하면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부 투자자들의 동의를 구하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4조 원에 들어간 사람 다도 1,000억, 2,000억을 바라진 않겠죠. 최소 5조는 바라겠죠. 퀄리는 이제 버티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사실 회사가 어느 정도 버티면서 다음 시기를 잴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조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적어도 4조 원가량의 가치를 인정받을 시점까지 상장이 미뤄질 수 있다는 건데 낮아진 몸값에 지분을 인수하려는 새로운 재무적 투자자의 등장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여기에 세계 증시 침체로 IPO 시장에서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점도 컬리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연입니다. 새해부터 잇따라 상장 철회가 나오면서 조만간 상장 일정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후발주자들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권가는 IPO 시장 침체 상황이 하반기부터는 나아질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박찬유 기자입니다. 현대사무중공업과 컬리가 연내 IPO를 포기했습니다. 상장을 강행하더라도 증시 침체로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받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IPO 시장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의 관심은 후발주자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2022년 하반기에 IPO 예비심사를 승인받은 기업의 경우 6개월 안에 상장하지 않으면 재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상반기 상장을 앞둔 IPO 대여로는 골프존 카운티, K뱅크, 오아시스 마켓이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예비심사 승인을 받은 오아시스 마켓은 아직 여유가 있지만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예비심사를 통과한 골프존 카운티와 K뱅크는 당장 오는 2월, 3월까지 상장 여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대여급으로 분류되는 SK 에코플랜트와 CJ 올리브영, 카카오 모빌리티 등도 주관사 선정만을 마치고 시황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다만 IPO 침체는 증시 반등이 예상되는 하반기 들어 조금씩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장은 이제 공모 규모가 큰 것보다는 좀 적정 규모의 중견기업, 중소기업들 위주로 상반기에는 채워나가다가 하반기 가면 갈수록 지연됐던 애들 꼭 이제 상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이 좀 노크를 할 텐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서 좀 더 부담이 적은 애들부터 하반기까지는 좀 공모전을 이끌 것 같고 매크로 불확실성이라든가 그런 게 개선된다고 하면 좀 대여급들 또 올라올 수는 있겠죠. 다만 올해 코스피 예상 공모 금액은 약 6조 원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증시 부진에 따라 몸값이 떨어지는 추세와 경기 침체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압박 사이에서 상장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사업의 영업이익 목표를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는 기사입니다. 글로벌 소비 위축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로 주력 제품인 D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이 상당 기간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DS 부문은 최근 임직원들에게 2023년 영업이익 목표치를 13조 1천억 원으로 제시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 목표치보다 56.3%나 낮아진 거라고 합니다. 영업이익 반토막의 가장 큰 원인은 주력 제품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빙하기가 적어도 상반기에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입니다.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 1분기 PC D램 범용 제품의 고정 거래 가격이 전분기보다 15에서 20%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최근 2년간 호황기를 맞았던 파운드리 시장마저 긍정적이지 않아서 삼성전자도 이에 대비하는 전략을 짜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내각이 저출산 극복과 임금 인상을 올해 양대 중점 정책으로 정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저출산 대책에 도전할 것이라며 올해 춘계 임금 협상에서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임금 인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임금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어린이 관련 예산을 2배로 늘리는 내용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기시다 내각이 임금 인상과 저출산 대책을 주요 과제로 정한 건 소비를 늘려 만성 디플레에서 벗어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오르고 있는 물가를 임금 상승률이 쫓아가지 못하면서 일본인의 실질 임금은 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재계와 노조가 모두 기업들의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